그대에게 묻노니 이런 경험이 있는가? 아침 그대의 상사가 사무실에 들어선다. 동료들에게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넨다. 어제 수고 많았네. 주말 잘 보냈나? 따뜻한 말들이 오간다. 그런데 그대 차례가 되면 그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진다. 무표정, 차갑고 단단한 마치 돌로 깎은 가면과도 같은 얼굴. 보고서는 그 짧은 한마디만 던지고 지나간다. 처음에 그대는 생각했을 것이다. 우연이겠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한 달이 지나도 그 무표정은 그대만을 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대는 무엇을 느꼈는가? 분노?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것. 슬픔? 그것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부정이다. 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다.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나 인간의 의지와 고통에 대해 평생을 연구한 철학자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관론자라 부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해왔으니까. 하지만 오늘 나는 그대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려 한다. 그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넘어서고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길을 함께 찾아보자. 준비되었는가? 그럼 시작하겠다. 일부 무표정이라는 폭력의 본질. 먼저 그대에게 묻겠다. 왜 상사의 무표정이 이토록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폭력인가? 아니다. 상사는 그대를 때리지 않았다. 모욕인가? 아니다. 상사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대는 고통스럽다. 왜인가? 나는 50년 넘게 인간의 고통을 연구했다. 그리고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무시다. 그대는 지금 무시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형태의 무시를. 내가 살았던 19세기 독일에서 나는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했다. 귀족들이 하인을 대하는 방식 말이다. 귀족은 하인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다. 욕을 하지도 않았다. 단지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것이 가장 잔인한 지배 방식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내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세상은 우리의 표상이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타인의 인식 속에서 확인된다. 무슨 뜻인가? 그대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어디서 오는가? 혼자 방에 있을 때인가? 아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말, 타인의 반응. 이것들이 그대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고 대화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그대는 본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무표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는 나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대가 느끼는 고통의 본질이다. 나는 그대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편의상 B라고 부르겠다. B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중견 직원이었다. 능력도 있었고 성실했다. 새로운 팀장이 왔다. 첫날 B는 기대에 차 있었다. 팀장은 팀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미소를 지으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B의 차례가 왔다. 팀장은 B를 보았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다. 형식적으로 악수만 하고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B는 생각했다. 피곤했나 보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며 B는 깨달았다. 팀장은 모든 팀원에게 웃었다. 단 B를 제외하고. B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외모가 문제인가? 내 말투가 불쾌했나? 자책의 나선이 시작됐다. 여기서 나는 그대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해주겠다.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나의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맹목적 의지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자부하지만 사실 우리는 맹목적인 욕구와 두려움에 지배받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른다. B의 상사가 B에게 무표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팀장은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 친구는 외모도 말투도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B와 비슷했다. 팀장은 자기도 모르게 B를 보며 그 친구를 떠올렸고 무의식적으로 방어막을 쳤던 것이다. B의 잘못이 아니었다.
비는 단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을 뿐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의지의 맹목성이다. 그대의 상사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그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무언가가 그대를 보며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알겠습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상사의 무의식 때문이라는 거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저는 여전히 매일 그 무표정을 견뎌야 하는데요. 옳은 질문이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대는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음 장에서 내가 평생 갈고 닦은 생존의 기술을 전수하겠다. 2부. 표상의 재구성. 세상은 그대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대의 무기를 만들어 보자. 나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 한 문장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무슨 뜻인가? 상사가 그대를 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객관적 현실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려있다. 예를 들어보자. 해석 1.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 해석 2. 저 사람은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다. 저것은 저 사람의 성격적 한계일 뿐이다. 같은 무표정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가 만들어진다. 나는 평생 이것을 연구했다. 고통의 대부분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서 온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살던 시절,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 갔다. 그곳 주인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친절했지만 나에게는 항상 무뚝뚝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생각을 바꿨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커피만 마시러 온 것이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주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무뚝뚝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왜인가? 내가 표상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무기다. 표상의 재구성. 실전 훈련법. 비에게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라. 오늘 팀장이 나에게 무표정하더라도 그것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팀장의 얼굴 근육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을 뿐이다.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팀장의 표정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비는 처음에는 이것이 자기기만 같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어쩌면 자기기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말해보라.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팀장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도 자기기만일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어차피 해석 속에서 산다. 그렇다면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해석을 선택하라. 3일째, 비는 변화를 느꼈다. 팀장의 무표정이 여전히 불편하긴 했지만 덜 아팠다고 표현했다. 일주일째, 비는 이렇게 말했다. 신기한 게요. 팀장 표정이 신경 안 쓰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일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팀장 눈치 보느라 소진했던 에너지를 일에 쏟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다. 그대가 상사의 무표정에 쏟는 정신적 에너지는 엄청나다. 그 에너지를 회수하라. 그리고 그대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 두 번째 훈련 관찰자 시점. 나는 평생 관찰자로 살았다. 인간 세상의 소란스러움 속에 휘말리지 않고 한 발 뒤에서 관찰하는 것. 이것을 그대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 상사가 그대에게 무표정할 때 이렇게 상상하라. 나는 지금 연극을 보고 있다. 저기 저 무표정한 사람은 감정 표현 못하는 상사 역할을 맡은 배우다. 참 연기를 잘하네. 정말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스꽝스럽게 들리는가? 하지만 이것은 강력한 심리적 기법이다. 그대가 관찰자가 되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미적 관조라고 부른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슬픈 그림을 봐도 진짜로 슬퍼하지는 않는다. 그대의 상사를 예술작품처럼 바라보라. 흥미롭군.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다음 장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고통의 본질, 그리고 왜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가.
3부. 인정 욕구라는 덫. 이제 그대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겠다. 그대가 상사의 무표정에 고통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상사가 나쁜 사람이라서? 아니다. 상사가 불공평하게 대해서? 그것도 핵심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그대가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나의 인생론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는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욕구이기도 하다. 왜인가?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순간, 그대는 그대 행복의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상사가 웃으면 나는 행복하다. 상사가 무표정하면 나는 불행하다. 이것은 노예의 삶이다. 나는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만약 그대가 상사가 결정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대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 나는 동료 교수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해결을 숭배했고 나의 철학을 이단으로 여겼다. 내 강의실은 텅텅 비었다. 처음에는 상처였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안다. 군중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진리가 나의 기준이다. 그 후 나는 혼자서 20년 동안 책을 썼다. 아무도 읽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하지만 진리는 결국 빛을 발한다. 내가 죽기 전 나의 책들은 유럽 전역에서 읽혔다. 만약 내가 동료 교수들의 인정을 구했다면,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 해겔을 따라했다면, 오늘날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에게도 같은 선택이 주어진다. 선택 1. 계속 상사의 인정을 갈구한다. 무표정에 상처받고 미소에 기뻐한다. 그대의 감정은 롤러코스터가 된다. 선택 2.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대답이 예스라면 상사의 표정은 중요하지 않다. B에게 나는 이런 과제를 줬다. 매일 퇴근 전 10분 동안 오늘 한 일을 적으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라. 상사의 평가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기준으로. B는 처음에는 어색해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B는 자신의 노트를 보며 말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팀장이 인정 안 해줘도 저는 매일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팀장의 무표정이 덜 중요해졌어요. 이것이다. 자기 인정.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라. 스스로를 인정하라.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그대가 최선을 다해 일했다면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상사의 표정이 어떻든 그대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 4부. 고슴도치의 딜레마. 적절한 거리 찾기. 이제 나의 가장 유명한 우화를 들려주겠다. 추운 겨울날이었다. 고슴도치 한 무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자 서로의 가시에 찔렸다. 아파서 다시 멀어졌다. 그러자 다시 추워졌다. 다시 가까워졌다. 또 가시에 찔렸다. 이렇게 반복하며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적절한 거리를 찾았다. 따뜻함을 나눌 수 있지만 가시에 찔리지 않는 거리.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비밀이다. 그대와 상사의 문제는 무엇인가? 어쩌면 그대는 너무 가까워지려 했을 수 있다. 상사의 인정, 상사의 미소, 상사의 칭찬. 이것들을 원했다. 하지만 상사는 그대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무표정이라는 가시를 세웠다. 이제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한다. 나는 평생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괴짜라고 불렀다. 친구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왜인가? 나는 적절한 거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이것을 그대의 상사에게 적용해 보자. 1단계. 상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나의 철학의 근간은 이것이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어리석다.
그대의 상사는 원래 저런 사람이다. 그대에게 무표정한 이유가 뭐든 간에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저 사람은 나한테 무표정하다. 그게 저 사람의 방식이다.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왜냐하면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단계. 감정적 거리는 멀게, 업무적 거리는 가깝게. 이것이 핵심이다. 상사와 친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업무는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어떻게? 보고는 문서로 하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굳이 눈 맞출 필요 없다. 서류가 말하게 하라. 회의에서 발언권이 없다면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라. B에게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팀장과의 주간 회의가 불편한가? 그렇다면 회의 전에 항상 1페이지짜리 요약 문서를 준비하라. 이번 주 완료한 일, 진행 중인 일, 도움이 필요한 부분. 회의 시간에는 이 문서를 보며 이야기하라. 팀장의 눈을 볼 필요도 없다. 둘 다 서류를 보면 되니까. B는 이것을 실천했다. 놀랍게도 팀장과의 회의가 한결 수월해졌다. 왜냐하면 B는 더 이상 팀장의 표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 문서가 객관적이고 명확했기 때문에 팀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짧아졌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으니까. 이것이 적절한 거리다. 3단계. 대체 관계망 구축. 나는 비록 외톨이로 살았지만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았다. 소수의 지적인 친구들이 있었다. 가끔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상사 하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마라. 다른 부서 동료들과 관계를 만들어라.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멘토를 찾아라. B는 회사 내 다른 팀 선배와 가까워졌다. 월 1회 점심을 함께 먹으며 고민을 나눴다. 그러자 팀장과의 관계가 더 이상 전부가 아니게 됐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 팀장이 무표정하든 말든 그대에게는 다른 연결고리들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다루겠다. 언제 떠나야 하는가? 오부. 언제 떠나야 하는가? 그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때로는 싸우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 나는 전쟁과 투쟁을 평생 경멸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싸움은 승자도 패자도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제 떠나야 하는가? 신호일. 건강을 해치기 시작할 때. 나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썼다. 건강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건강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다. 만약 그대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을 잃고 두통, 위통에 시달리고 출근길이 두렵다면 이것은 그대의 몸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곳은 그대에게 독이다. 나는 젊은 시절 건강을 해칠 뻔한 적이 있다. 베를린 대학에서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했다. 학생들은 모두 헤겔에게 갔고 내 강의실은 비었다. 그 굴욕감에 나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나는 완전히 야위어 있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것은 내 건강을 바칠 가치가 없다. 나는 대학을 떠났다. 그리고 혼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 신호이. 성장이 멈췄을 때 그대가 지금 그 직장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익숙해서. 다른 곳이 두려워서. 월급 때문에.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그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다. 정체는 곧 퇴보다. 반대로 비록 상사와의 관계는 나쁘지만 업무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실력이 늘고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면 그럴 때는 조금 더 버틸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신호 3. 가치관의 충돌. 나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진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만약 그대의 상사나 조직이 비윤리적인 일을 강요하거나 그대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차별과 괴롭힘이 만연하다면 이것은 참고 견딜 문제가 아니다. 즉시 떠나라. 나는 프로이센 정부로부터 검열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신의 책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시오. 나는 거절했다. 나는 진리를 쓸 뿐이다. 권력이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권력의 문제다.
그 결과 나는 출판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어떻게 떠나야 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다. 1. 감정적으로 떠나지 말 것. 화가 나서 사표를 던지는 것은 어리석다. 분노는 잠깐의 광기다. 차분하게 준비하라. 최소 6개월치 생활비. 다음 직장 알아보기. 이력서 업데이트. 네트워크 활성화. 2. 조용히 떠날 것. 복수하지 마라. 상사를 욕하지 마라. 조용히 담담하게 떠나라. 왜냐하면 업계는 좁다. 나쁜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 최고의 복수는 나는 더 잘 산다를 보여주는 것이다. 3. 떠난 후 뒤돌아보지 말 것.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꺼진 등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새로운 곳에 집중하라. 비는 결국 1년 후 이직했다. 떠나는 날 비는 팀장에게 간단히 인사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6개월 후 비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새 직장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예전 팀장을 떠올릴 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것이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단련할 수도 있다. 마지막 장으로 가자. 6부. 연민이라는 구원. 그대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이제 나의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관론자라고 부른다. 맞다. 나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연민이다. 나의 윤리학의 핵심은 이것이다. 모든 인간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을 미워할 수 없게 된다. 그대의 상사를 보라. 왜 그는 그대에게 무표정할까? 어쩌면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 나는 평생 인간을 관찰했다. 그리고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 모든 악한 행동의 밑바닥에는 고통이 있다. 그대를 괴롭히는 그 상사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더 이상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힘들구나. 비의 마지막 날 팀장은 처음으로 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고 한다. 미안하네. 내가 좀 어려운 시기였어.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비는 그 순간 이해했다. 아, 이 사람도 싸우고 있었구나. 나의 최종 메시지. 그대여, 나는 80년을 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할 수 있을 때 그 고통은 견딜 만한 것이 된다. 그대에게 말한다. 첫째,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둘째,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상사의 무표정은 상사의 문제다. 셋째, 그대는 충분히 강하다. 나는 그대에게 도구를 주었다. 표상의 재구성, 적절한 거리, 자기 인정. 넷째, 떠날 수도 있다. 견디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라.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서. 나는 평생 고독하게 살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타인의 평가, 타인의 인정, 타인의 미소. 이런 것들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었다. 그대도 그럴 수 있다. 오늘부터 상사의 무표정이 그대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이 정의하는 대로의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남기겠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위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다.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대는 지금 힘들다. 하지만 이 경험은 그대를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그 길을 걸어왔네.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 그대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길. 나 쇼펜하우어가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준 그대에게 감사한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이 고통의 세계를 걷고 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자.